모든 결혼 생활에는 각자의 파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저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감추는데 더 능숙할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쓰라린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결혼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갈라질 때 파편은 사방으로 튀기 마련이다. 나는 박민석이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 38살이었다. 나는 내가 일궈온 것들에 대해 자부심이 컸다. 결혼 생활 12년 차, 나는 번창하는 건설회사, 민석건설을 통해 꽤 많은 돈을 모았다. 트럭 옆면에 내 이름이 붙은 채 여러 현장을 누비는 것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았다. 그것은 내가 강하고 무적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한때 나는 내 가정 생활이 내가 지은 집들만큼이나 견고하다고 믿었다. 아내 수지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교회 생활을 원했다. 아들 셋, 딸 하나. 총 4아이가 살기에 충분히 넓고 잘 가꿔진 잔디밭이 있는 밝은 집.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하얀 나무 울타리까지. 만족의 상징 같지 않은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 울타리가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우리를 갈라놓은 사건들은 어느 화요일 오후에 시작되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나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고 싶었다. 힘이 남았다면 막내 아들과 공놀이나 좀 할까 했다. 문을 열자마자 사살난 딸 지민이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내게 달려왔다. 아빠, 이거 봐요, 이거 봐. 아이가 환호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그림을 들여다봤다. 기묘한 모양의 자동차와 막대기처럼 그려진 두 사람. 둘 다 활짝 웃고 있었다. 아이는 그들을 엄마와 철호 삼촌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림 전체가 화려한 하트와 길처럼 보이는 나선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그림에는 나를 메스껍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철호 삼촌. 아버지의 막내동생이자 몇 달째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42세의 그 남자가 지민이의 엉뚱한 그림에 그것도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 있는 사적인 설정으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으로 지민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억지 미소를 지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딸. 근데 엄마랑 철호 삼촌은 왜 차에 같이 타고 있어? 아이는 어린애답게 어깨를 으쓱했다. 언니 방에서 봤어. 엄마가 언니 화낸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둘이 방에 있었다고? 그게 언제였지? 나는 평온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민이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며칠 전 아침이었고 수진이 만화 영화를 틀어주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했다는 것만 알았다. 지민이가 철호 삼촌이 자고 가느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화를 내며 아이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했다. 지민이의 기억은 아이 특유의 순진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말은 내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날 오후, 현장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침대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보통 목요일이 빨래하는 날인데 침대 시트가 새로 갈려 있었다. 수진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청소 강박증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제 와서 나는 그보다 더 사악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내가 지민이의 그림에 대해 물었을 때 수지는 웃어넘겼다. 그녀는 지민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렇다며 내가 과대망상이라고 했지만 내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가 철호 삼촌에 대해 물을 때마다 수지는 도전적이고 거의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오만함과 미묘한 비웃음에는 그녀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암시가 있었다. 몇 주 후 우리는 대가족 모임을 가졌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다. 우리 집 뒷마당은 완벽했다. 넓은 잔디밭, 바비큐 그릴,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기구. 나를 제외한 모두가 즐거운 기분으로 도착했다. 지민이 그림을 그린 이후로 나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철호 삼촌은 셔츠 단추를 풀어헤쳐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채 나타났다.
이두박근에는 현란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집이 편하다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무심하게 윙크를 했다. 어이, 조카. 그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오랜만이네. 나는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대신 티나지 않게 그를 관찰했다. 수진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뭔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킬킬거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그의 가슴에 슬쩍 손가락을 얹었다. 나는 곁눈질로 그 모든 것을 보았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그것은 나를 속으로 분노하게 만들었다. 어느 순간 나는 어머니의 국화 화분 뒤 울타리 근처에서 그들을 보았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철호 삼촌이 웃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자만심 가득하고 탐욕스러운 미소였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얼굴이 발그레했다. 그리고 철호 삼촌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는 것을 보았다. 짧은 제스처였지만 너무나 친밀해서 불쾌했다. 고기 좀 드세요.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국화 화분을 돌아 그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했다. 수진이 깜짝 놀랐다. 철호 삼촌은 태연하게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러지, 그가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다. 파티 준비 잘했네, 조카. 수지는 마치 내 존재가 귀찮다는 듯 거만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철호 도련님한테 일자리를 줄 만한 제 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연습된 듯한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시다시피 지금 쉬고 계시니까요. 나는 철호 삼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요? 흥미롭네요. 철호 삼촌은 씩 웃으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래, 다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재수 씨가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주더군. 아마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웃었다. 가족을 돕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죠, 삼촌. 그날 수진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가 헌신적인 아내 연기를 그만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얼마나 빠져 있는지 거의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화가 나고 굴욕적인 일이었다. 그 다음 주 내내 나는 내가 과잉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괴로워했다. 수지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었다. 내 근무 시간, 내 말투, 빨래 개는 방식까지. 그러면서도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내가 1미터 이내로만 다가가도 그녀는 소리쳤다. 사생활 좀 존중해줘요. 어느 날 그녀는 말실수로 철호 삼촌이 다녀갔다고 했다. 당신이 절대 안 입는 그 검은 재킷 가지러 아침에 들르셨어.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다. 가져가시라고 했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철호 삼촌이 평일 오전 10시에 내 재킷을 마음대로 가져가다니. 수진이 재킷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그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았다. 나는 내 의심을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 집 진입로 일부가 찍히는 각도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었다. 나는 김씨 아저씨에게 누군가 우리 집 마당을 기웃거리는 것 같다고 말하며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흔쾌히 동의하며 별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3일 전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52분, 철호 삼촌이 빌린 세단을 길가에 세웠다. 그는 바비큐 파티 때 봤던 그 거만한 태도로 우리 집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잠시 후 카메라는 그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내 검은색 셔츠 중 하나를 입고 있었다. 재킷이 아니었다. 수진이 주장했던 재킷이 아니었다. 내 셔츠라고? 그는 심지어 반쯤 채워진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러고는 누군가 영상을 볼 거라는 걸 알기라도 하듯 카메라를 향해 조롱하듯 건배를 제의했다. 그는 집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낮 12시 47분까지 무려 3시간 동안 내 집 안에 있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요새인 양 걸어 나왔다. 더 최악인 건 수진이 말했던 내 검은색 재킷을 팔에 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만하게 세단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뻔뻔한 무례함을 과시하듯 병째로 술을 들이켰다. 내 위스키. 그리고 차를 몰고 사라졌다. 침입자를 찾은 것 같네요. 김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속에서는 화산처럼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철호 삼촌이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대놓고 그러고 있었다. 내 옷을 입고, 내 술을 마시고 내 집을 마치 싸구려 모텔처럼 드나들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게도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편집증 환자야. 그녀가 증거가 아무 의미 없다는 듯 눈을 굴리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괜찮은 남편이었다면 도련님이 여기 와서 이것저것 고쳐줄 필요가 없었겠지. 우리 침실 가구를 3시간 동안이나 고쳤다고?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당신은 날 한 번도 믿은 적 없잖아? 맨날 일만 하고 당신 성공이나 자랑하고 다니면서 나는 이 집에 처박아 두고 도련님은 날 신경 써줘. 어쩌면 그게 나한테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지. 그러고는 그녀는 뻔뻔하게도 그의 관심을 즐겼다고 인정했다. 나는 뭐라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는 그저 이 놀이에 지쳤고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만 말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분노가 가라앉자 이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저분한 이혼 소송을 겪었던 친구가 소개해준 박탐정이라는 사립탐정을 찾았다. 박탐정은 불륜 전문이었다. 그는 직설적이고 요점만 말했다. 결과는 보장 못하지만 만약 그들이 은밀하게 만난다면 현장을 잡을 겁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박탐정은 사진 증거를 내밀었다. 수진과 철호 삼촌은 우리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허름한 모텔을 자주 드나들었다. 주로 늦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였다. CD에 담긴 사진들. 주차장에 있는 철호 삼촌이 빌린 차. 선글라스를 끼고 108호실로 숨어 들어가는 수진. 문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철호 삼촌. 타임스탬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매번 이 시간 이상 머물렀다. 내 세상이 뒤집혔다. 의자 등받이를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던 기억이 난다. 첫 반응은 슬픔이 아니었다. 복수심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조롱당하고 굴욕당한 기분이었다. 오만하고 나를 무시하는 아내 수진. 그리고 내 옷을 뻔뻔하게 입는 삼촌. 그들은 선을 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여동생 민정에게 연락했다. 어른들만 참석하는 가족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가족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민정은 불안해 보였지만 자기 집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우리는 내 아이들과 민정의 아이들을 그날 밤 양가 부모님 댁에 맡겨 곧 벌어질 난장판에서 떨어뜨려 놓기로 했다. 민정의 다이닝룸은 아늑했지만 그날 밤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부모님은 왜 손주들을 봐달라고 했는지 영문을 모른 채 참석하셨다. 사촌들, 삼촌, 고모들이 커다란 참나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진과 철호 삼촌은 따로 도착했는데 평소 가족 모임에서 서먹한 척했던 것을 생각하면 꽤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날 밤 철호 삼촌은 늦게 도착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수진은 36살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타이트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내 옆에 앉아 나를 힐끔거렸다. 가벼운 대화조차 불편했다. 모두가 긴장감을 느꼈고 특히 아버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언가 묻고 싶어 하셨다. 나는 저녁 식사가 나올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불고기와 잡채 같은 것이었다. 여동생은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나는 포크로 와인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러분, 공유할 게 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지만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타올랐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평범한 가족 식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식탁 밑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박탐정이 준 사진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매끄러운 나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식탁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진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날짜가 찍힌 사진에는 대낮에 모텔방을 드나드는 철호 삼촌과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고모는 경악하며 맙소사라고 속삭였다. 수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오만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박민석. 사생활 침해를 이렇게까지 하다니. 내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사생활? 당신은 내 삼촌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철호 삼촌이 헛기침을 하며 노려보았다. 흥신소를 써서 우릴 미행해? 정말 저질이구나, 조카야. 넌 항상 통제하려고 드는 게 문제였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사실이냐, 철호야? 수진아, 너 바람 피우는 거냐? 수진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바람 피운 거면 어쩔 건데요? 민석 씨는 집에 있지도 않잖아요. 날 무슨 전시용 안에 취급하면서 자기가 번 돈이나 자랑하고 내가 받아 마땅한 애정은 주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경멸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남편 구실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딴 데서 위로받을 일은 없었을 거야. 분노가 방 전체로 번졌다.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철호 삼촌이 식탁을 콱 내리쳐 접시들이 달그락거렸다. 진실을 듣고 싶어? 좋아. 수진이랑 나는 반년, 아니 사실 그보다 더 됐어. 처음엔 평범하게 시작했지. 하지만 넌 그가 나를 손가락질했다. 네가 춤 무시했으니까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주먹을 쥐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은 내 옷을 입고 내 위스키를 마시고 내 집을 제 집처럼 썼어. 당신은 쓰레기야. 그가 비웃었다. 넌 나한테 맞설 깡도 없었잖아. 조카야. 내가 내 집을 돌아다닐 때 네가 얼마나 찌질하게 굴었는지 다 봤어. 말은 잘하지만 넌 약해 빠졌어. 닥쳐. 나는 포효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식탁이 흔들리고 접시들이 날아갔다. 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나는 밀쳐냈다. 나는 철호 삼촌의 멱살을 잡고 턱에 주먹을 날렸다. 나 자신도 놀랐지만 동시에 난폭한 쾌감을 느꼈다.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철호 삼촌은 중심을 잡고 반격하며 손바닥으로 내 뺨을 세게 때렸다. 의도적인 조롱이었다. 이가 딱 하고 부딪혔다. 그리고 혼란이 닥쳤다. 우리는 엉겨붙어 식탁을 엎어버렸다. 불고기가 바닥에 쏟아지고 와인잔이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피했다. 어머니는 오열했다. 아버지는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증오로 뒤엉킨 격렬한 싸움에 갇혀 있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뛰었다. 이 짐승들. 그만해, 경찰 부를 거야. 그녀는 핸드백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입가에 피가 묻은 철호 삼촌이 내 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그는 내 뺨을 또 때렸다. 끔찍한 굴욕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의 셔츠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고 아버지가 떼어놓으려는 것도 무시했다. 분노한 수진이 달려들더니 황당하게도 내 등짝을 주먹으로 치고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마치 술집 싸움을 말리려는 듯했다. 비켜, 철호 씨. 그녀가 소리쳤다. 민석 씨가 당신보다 100배는 더 남자다워. 이 쓸모없는 돼지 같은 놈아. 내가 돌아보는 사이 철호 삼촌이 나를 밀쳐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민정의 비싼 장식장과 부딪혔다. 접시들이 와장창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만해. 아버지가 배신감과 폭력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함쳤다. 수지는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며 112에 전화를 걸겠다고 위협했다. 상처 입고 숨을 헐떡이던 철호 삼촌은 마치 자신이 이긴 척하려 애썼다. 아직 안 끝났어, 조카.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한테 망신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그는 나를 노려보더니 내 신발 근처 바닥에 침을 뱉었다. 지친 나는 가슴을 들썩이며 물러섰다. 민정이 우리 사이를 막아서며 진정하라고 했다. 철호 삼촌은 의자에서 재킷을 챙겨 들고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수진이 뒤따라가며 어깨 너머로 내게 소리쳤다. 전쟁을 원해? 그렇게 해줄게. 법정에서 보자고 이 통제광 자식아. 현관문이 쾅 닫혔다. 그 후 가족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식탁은 뒤집혀 있었고 쏟아진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분노와 실망감에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엉망진창이 된 방 한가운데서 입술에 피를 흘리며 서 있었고 비틀린 승리감과 함께 증오를 느꼈다. 그 재앙 같았던 저녁 식사 후 며칠 동안 수지는 집을 나갔다. 내 전화는 무시했지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보냈다. 날 망신 준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봐. 나는 복수의 환상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철호 삼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친구 집에서 자거나 싸구려 모텔을 전전한다는 소문만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 갑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웠다. 거실 창문으로 보니 허리에 손을 얹고 마치 여전히 집주인인 양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무슨 일이야? 며칠 전 싸움으로 목소리가 여전히 쉬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흥미를 보이며 나를 올려다봤다. 들여보내줄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맞고 있다고 소리라도 지를까? 나는 분노를 삼키고 옆으로 비켜섰다. 그녀는 나를 지나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마치 자신의 성에 돌아온 여왕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돌아섰다. 우리 얘기 좀 해. 해봐.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었다. 나 임신했어. 철호 씨 아이야. 순간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임신? 삼촌애를? 즉각적인 반응은 부정이었지만 모텔 사진 속의 명백한 진실이 부정을 압도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그녀의 입술이 경멸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 호적에 올려. 당신 아이라고 속이자고. 이 결혼 생활 구해내야지. 당신 자존심만 굽히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쳤어? 내가 삼촌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울 것 같아?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공개적인 망신보다는 낫잖아. 안 그러면 당신의 그 소중한 회사에서 뼛속까지 다 빨아먹어 줄게. 당신이 날 학대하고 방치해서 철호 씨한테 위로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떠들고 다닐 거야. 피가 차갑게 식었다. 거짓말로 협박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릿한 미소가 소름 끼쳤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당신이랑 철호 씨의 그 남자다운 자존심 싸움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진 않을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비밀로 해줄게. 당신은 아빠 노릇하고 내 평판은 지켜지고.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잠시 멈췄다. 수진의 오만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싫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절한다. 그녀가 노려보며 다가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그럼 법정에서 널 파멸시켜줄게. 집, 아이들, 재산 다 날아갈 줄 알아. 내 말 명심해. 나는 쓴 웃음을 참았다. 어디 한번 해봐. 난 사진도 있고 탐정도 썼고. 민정이네 집에서 당신이 난동 부린 것도 다 봤어. 판사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수지는 욕설을 내뱉고는 문 쪽으로 퀭 돌아섰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승리감과 공포가 뒤섞인 독한 감정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내 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까다로운 이혼 사건 전문인 날카로운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증거, 사진, 이웃의 영상, 가족 저녁 식사 때의 증언 등을 검토한 뒤
수진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지어 수진의 무분별한 행동을 고려할 때 내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협박은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녀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나를 통제적인 독재자로 몰아갈 수도 있었다. 내가 손끝 하나 댄 적 없더라도 법은 때때로 엄마 편을 들기도 하니까. 최 변호사는 법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어떤 대립도 키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깔끔한 법적 해결 이상의 것을 원했다. 나는 철호 삼촌이 고통받길 원했다. 그가 내 집에서 나에게 보였던 경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내 분노를 느끼길 바랐다. 내 옷을 입고 내 위스키를 마시고 가족들 앞에서 내 뺨을 때리던 그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밤늦게 나는 대포폰을 이용해 새로운 번호로 수진인 척 철호 삼촌에게 연락했다. 급한 일인 척 문자를 보냈다. 철호 씨, 나야. 큰일 났어. 제발 12번 국도변 폐쇄된 휴게소 뒤쪽에서 만나줘.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작게 말하려고 애썼다. 철호 씨, 제발 빨리 와. 화장실 고장 난 낡은 휴게소 근처에 혼자 있어. 피가 나. 맙소사 철호 삼촌이 욕설을 내뱉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금방 갈게. 나는 전화기에 대고 씩 웃고는 끊었다. 완벽해. 그는 덫에 걸렸다. 자정 무렵. 나는 인적 드문 휴게소 근처. 낡은 자판기 건물 뒤에 주차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갈라진 아스팔트를 비추는 건 깜빡거리는 가로등 하나뿐이었다. 나는 검은색 픽업 트럭 시동을 끄고 기다렸다. 혈관 속의 흥분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갈랐다. 새벽 12시 30분경 철호 삼촌의 낡은 세단이 유리 파편을 밟으며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희미한 불빛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가 내려서 어둠 속에서 수진을 찾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내가 나타났다. 얼굴을 가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구둣발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걸어가 그가 내 존재를 느끼게 했다. 철호 삼촌은 얼어붙어 눈을 크게 떴다. 수진이는? 여기 없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너랑 나뿐이야. 그의 표정이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날 속였구나. 이 미친 변태 새끼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달려들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트럭 옆면에 처박았다. 금속 문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고 철호 삼촌은 비명을 질렀다. 내 옷을 입고 싶을 정도였냐? 내가 으르렁거렸다. 내 술을 마시고 내 마누라랑 자고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 그가 밀쳐내려 했지만 나는 몇 주 동안 쌓인 분노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나는 그의 뺨을 세게 후려갈겼다. 그가 내게 줬던 모욕을 되갚아주는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그가 얼굴을 찌푸렸고 눈에 충격이 스쳤다. 너 미쳤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먼저 꼬리친 건 그 여자야. 넌 곁에 있어 주지도 않았잖아. 맨날 돈 자랑이나 하고. 그 여잘 무슨 트로피 취급했잖아. 그 여잔 진짜 남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나는 그를 더 세게 때렸다. 감히 내 탓을 해? 내 집에서 날 모욕했어. 이 쓸모없는 기생충아. 이제 대가를 치러라. 그가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나는 그를 차에 더 세게 밀어붙이고 다리로 발목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재킷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쳤다. 철호 삼촌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했다. 맙소사. 날 죽이려는 건 아니지? 민서가, 진정해. 나는 비웃으며 칼날을 그의 얼굴 가까이 휘둘렀다. 죽이는 건 너무 쉽지.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야지. 나는 그를 잠시 놓아주더니 세단 앞바퀴 쪽으로 몸을 숙였다. 단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칼을 타이어 고무에 꽂아 찢어버렸다.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철호 삼촌이 숨을 헐떡였다. 무슨 짓이야?
나는 뒷타이어로 가서 똑같이 했다. 차가 한쪽으로 기울며 주저앉았다. 그가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일어나 칼을 겨눴다. 허튼 짓 마. 덤비면 타이어 찢는 거보다 더한 꼴을 보게 될 테니까. 그가 두 손을 들고 물러섰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가 절망에 떨며 중얼거렸다.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망쳤어. 수진이가 그러는데 넌 자길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 네가 통제광이고 감정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난 그 말을 믿었어, 조카야. 내가 당해도 싸다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을 믿어? 내가 소리쳤다. 그게 내 집을 활보하고 내 옷을 입고 내 위스키를 훔쳐 먹을 핑계가 되나? 넌 내 모든 걸 가져갔어.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이제 어쩔 거야? 날 여기에 버려두고 갈 거야? 그래. 나는 칼끝으로 놈의 차 보니 틈을 찔러 억지로 열었다. 안을 뒤적거려 호스 몇 개를 자르고 점화 플러그 선을 끊어버렸다. 쾅 소리와 함께 보닛을 닫았다. 끝났다. 넌 이제 허허벌판에 갇혔어. 그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어두운 도로를 둘러봤다. 이럴 순 없어. 가장 가까운 주유소도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맞아. 인생이 뒤집히는 기분이 어떤지 반성할 시간을 주는 거지. 내 집에서 왕 노릇하고 싶었냐? 그럼 차도 없고 전화도 없는 곳에서 집까지 한번 기어가 봐. 나는 그가 항의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의 전화기를 덤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가라, 삼촌. 운 좋으면 트럭 운전사가 태워줄지도 모르지. 그가 욕을 퍼부었다.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나쁜 새끼, 박민석. 넌 나보다 나을 게 없어. 어쩌면 더 나빠. 나는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뒤로 물러났다. 맞아, 차가운 희열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필요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지. 나는 등을 돌려 내 트럭으로 걸어갔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휴게소에 철호 삼촌을 홀로 남겨둔 채 그의 차는 박살났고 타이어는 찢겨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일말의 후회도 없이 차를 몰았다. 썩게 내버려둬. 그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 변호사는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수지는 내가 강압적이고 위험하다며 정신적 학대 혐의로 맞서려 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사진 가족 저녁 식사에서의 난동에 대한 증언은 그녀의 오만함과 부정행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날 밤 이후 종적을 감춘 철호 삼촌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사실 그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료하거나 더 큰 망신을 피하려고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판사가 변론을 듣자 증거는 확실히 내 편으로 기울었다. 철호 삼촌도 인정한 수진의 임신은 그녀의 배신을 더욱 입증했다. 내 변호사는 그녀가 단독 양육권을 갖기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나는 내 아이에 대한 주 양육권을 가져왔다. 수진에게 면접 교섭권은 주어졌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올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하얀 울타리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가끔 그녀는 내 집에 나타나 나를 몰아세우려 했다. 박민석,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철호 씨는 날 버렸고 나 혼자선 키울 수 없는 애만 남았어. 그러고는 다시 예전의 그 오만함으로 돌아왔다. 이제 만족해? 애들 가정이 박살났잖아. 나는 그녀에게 양육비 관련 재판 일정을 상기시키며 변호사를 통해 말하라고 했다. 내가 걱정하는 건 오직 4명의 아이들뿐이었다. 특히 지민이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민이는 이제 5살이었고 세상이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나이였다. 이혼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민이가 잉태된 시기는 수진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과 겹쳤다. 혹시 지민이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을까? 내 머릿속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지민이의 그림과 그때 내가 의심했을 때 수진이 나를 조롱했던 기억으로 어지러웠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조언했지만 지민이가 친자가 아닐 경우 양육권 합의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내 강박은 점점 커졌다.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정기 건강검진이라고 둘러대고 지민이를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 데려갔다. 그들은 아이의 입 안쪽 세포를 채취하고 내 것도 채취한 뒤 2주 정도 뒤에 결과가 우편으로 갈 거라고 했다. 그 며칠간 나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내가 아빠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과 철호 삼촌이나 다른 남자가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사이 수지는 만삭이 되었다. 그녀는 아파트 근처의 허름한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철호 삼촌은 아비 노릇을 하러 나타나지 않았고 수지는 미혼모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나에게 입양을 강요하려 했다. 내 대답은 차갑고 단호한 거절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나는 건설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싱글 대디의 삶에 적응해 갔다. 처음에는 큰 아들들이 화를 내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우리끼리 뭉치게 되었다. 하지만 지민이는 계속 그림을 그렸다. 언제나 나와 형제들은 밝은 색으로 그렸지만 수지는 없었다. 심리 상담사는 지민이가 엄마의 부재를 극복하려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던 중 검사기관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편지가 도착했다. 서재에서 봉투를 뜯는 내 손이 떨렸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숨이 턱 막히고 어깨가 굳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민이는 내 친딸이 아니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실수가 아닌지 확인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순간 사방이 막힌 듯했고 배신감에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철호 삼촌이 지민이의 친부일까? 수진의 분류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남자가 개입되어 처음부터 내 결혼 생활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것일까? 분노와 비통함이 뒤섞였지만 무엇보다도 끝이라는 느낌이 나를 짓눌렀다. 내 결혼 생활은 첫날부터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